오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상 순서를 좀 바꿔서요. 먼저 투자 전략 매크로 분석 안기태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2분기 중국 GDP 나왔고요. 특징을 보면은 일단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은 보통 그 Q의 개념으로 이제 물량 개념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건 지금 돌아섰고요. 월간으로 봐도 지표들이 대부분 낙폭을 지금 5, 6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단의 Q는 좀 돌아선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중국 매크로 전체 물가 지표인 생산형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6월에도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중국 매크로 거시경 글로벌 전체 매크로 환경이 디맨드는 돌아서는데 이게 어떤 부품이나 소지 업체들이 완성품 업체나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할 정도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자료 3페이지에도 섹터별 재고 증가율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리스토킹이 나오는 섹터가 연초에 잠깐 다들 나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안 나오고 중국 내 기계 섹터 빼고는 지금 리스토킹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디맨드는 회복되지만은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고, 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물가가 지금 이렇게 저조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는 인플레 압력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소개를 드린 지표가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GDP 대비 신용 증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대출이나 국채 발행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돈을 이제 중앙은행에 보는 통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시중에 도는 게 얼마나 빨리 나오냐 보여주는 건데, 이 크레딧 임펄스가 인플레이션에 대략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코렐레이션 0.74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3월부터 쭉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가 되면은 인플레 압력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여전히 좀 물가 저조한 환경,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생각보다 인플레가 좋을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분기나 4분기 Q는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제일 선행 지표라는 게 전방 수요를 보여주는 게, 보통 미국을 볼 때도 미국 매크로를 볼 때 전방 수요를 픽업 트럭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도 상용 자동차 판매라든가 아니면 기계, 공작 기계 수입 이런 거는 계속 물량 기준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방단이 이런 게 늘어나니까 그 후방단으로도 Q는 일단 계속 올라올 것 같다. 방향은 올라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소비 데이터는 부진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중국 시장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이거 연관지어서 매크로 데이터 중에 연결지을 만한 데이터들이 있나요? 이게 소비도 결국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그 통계 중에서 그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은 Q만 딱 관련해서 나오는데 소매 판매나 고정 투자는 이제 P를 같이 들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 낙폭은 줄였는데 기대치를 못 미쳤다, 이렇게 좀 반응한 것 같고요. 어제 시장 관련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일단 2분기는 생각보다 지표가 이제 각도가 빨리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3분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방향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2분기 속도의 각도를 보여줄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궤적들이 코로나 직후에 각도상으로는 QOQ라든가 이런 값들이 세게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3분기에는 좀 약화되지 않겠어? 속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외부 일정으로요. 그 산업기업 분석 통신 서비스 산업 안재민 연구원 접속됐나요? 네, 안재민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통신 서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통신사들이 영업이익이 조금 오히려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경쟁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실적들이 괜찮았는데 2분기 이어서 하반기까지 실적들이 조금 회복기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통신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발표한 뉴딜 정책에서
DNA 생태계 강화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 이런 부분들이고 정부가 5G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수혜도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시면 2분기 실적들 좀 정리 간단히 해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5G 가입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은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이 안 팔려서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로 들어가시면 캐펙스가 5G 캐펙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물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투자들도 조금 슬로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탑라인이 좋아지면서 반대로 비용은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3분기, 4분기까지도 이런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 저희가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실적이 다운턴에 들어갔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12년, 13년, 14년에 통신주가 주가가 좋았을 때가 그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업사이클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11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날 발표 드렸지만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5G에 대해서 정부가 워낙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관련 부분, 5G, AI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반 네트워크가 이제 통신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13페이지 차트들 보시면 주가는 이제 조금씩 실적들 좋아지면서 회복하지 않을까 저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종목은 사실 무선 통신 3사들, SKT, KT, LG 플러스는 사실 주가 방향성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커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 부분들에서는 KT와 LG 플러스가 단기로는 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작년에, 2분기 때 보시면, 이제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가장 큰 부분들이 KT랑 LG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LG 플러스하고 올해 하반기는 KT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탑픽을 이제 KT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순서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코스피 2200선에서 저항선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면서 정책 재료가 소진된 거 아니냐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중에 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중국 GDP는 자체는 좋았는데 소비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게 소비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주식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소비가 안 좋으면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거리가 조금 생긴 상황이고요. 언택트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다음 주 정도가 미국의 실업수당을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마지막 주간쯤 되면은 정책 통과가 안 되면은 이쪽도 계속 좋을 수 있느냐 이런 자꾸 심리를 흔드는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7월 31일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제공이 되는데, 7월 31일은 토요일이고요.
사실 실업수당이 주로 지급되는 게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 주가 아마 실업수당을 주는 마지막 주가 되는 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양쪽 민주당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2,200 상단에 대해서 조금 닫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약간은 하방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닌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올라갔던 주식들에 대해서 심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쪽으로의 차별화 장세가 약간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주식들 중에서 프라이즈가 나는 주식들 이런 쪽으로 시장 관심이 더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저는 7월 금통위에서는 당사 예상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단행이 됐고요. 이번 금통위에 특기할 만한 상황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추경이 통과된 달에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이 있는 달에는 항상 추경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총재가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의 효과가 0.1에서 0.2%포인트 있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5월달 전망치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의 통화정책 대응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변수일 뿐 핵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채권시장에서 최근 서울 가격 부동산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르게 한국은행이 출구 전략 고민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와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좀 굉장히 신중하게 국내 경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전일 장기 국고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선진국 자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직까지 안 비싼 자산이 한국 국고채입니다. 여전히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조금 가격이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여전히 3분기까지는 장기 국고채에 대해서는 조금 금리가 밀릴 때마다 사자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 현황, 채권에 대한. 최근에 외국인들 현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 잔액이 147조면 사실은 유례 없는 상황이고요. 심플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AA 등급 이상 10년 금리만 놓고 보면 한국을 제외하면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채권 10년 금리가 1.3%니까 거의 13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을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원화채권에 대해서는 매수 기조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월간 기준으로 201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원화채권에 대해서 순투자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원화채권 수급 이어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동결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변한다면 이 전망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연내 금리 동결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하반기에 한은과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확대, 두 번째는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둘 거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코로나 2차 확산이 발생이 된다거나 대선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글로벌 물통량이 다시 한번 샥이 오는 케이스가 있을 때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추가 금리 인하 카드 자체는 아껴두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거 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금통에서 얘기했던 대로
흔히 말하는 비전통적 통화 방식, 국채 매입을 통한 통화 완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최성정 연구원. 네, 어제 저녁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끝으로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지속되는 점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수익 다변화로 수익성에 급격한 저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양호한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대형은행들은 안정적인 펀더멘털 향후에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 이자 수익 감소 그리고 대규모 대선 충당금 적립으로 수익이 급감했는데 비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수익성 저하는 좀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에 따른 트레이딩 성과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증가가 비이자 수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MM자료 왼쪽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은행들이 순이익이 급감했는데 비이자 수익 비중이 좀 높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5%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건전성 저하 부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부실채권 비율의 절대적인 레벨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좀 감안을 했을 때 미국 대형은행들의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 좀 감안해서 미국 대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혹은 영구채 투자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반기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이익이 늘어나는 걸 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급감하면서 이자이익 측면에서 이제 감소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비이자이익 부분이라든가 비용 절감 같은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 저하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익이 개선된다기보다는 급격한 저하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들이 실적이 좋던데 좋아진 회사들은 이유가 비슷하나요?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비중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1대9 정도 되면서 비이자이익 쪽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은행들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한 6대4 정도 돼서 이자이익 쪽에 좀 비중이 높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자이익 감소 그리고 대출 나간 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수익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종근당 구한성 연구원. 네, 종근당 TP 16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투자 의견도 바이로 상향을 합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상위 제약사 중에 단연 돋보이는 2분기 실적이 예상되어서 투자 의견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가 기존의 홀드로 투자 의견을 좀 중립적으로 봤던 이유는 2015년 말 16년 초가 데자뷰 됐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분기 매출액 1,500억 수준의 동사가 품목을 머크에서 도입하면서 상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당시 주가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했을 뿐 줄줄 흘러내렸다. 그래서 안 좋게 봤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비용 감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지금 마케팅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마 2분기에도 1분기랑 유사한 수준으로 적게 쓸 것 같고요. R&D 비용도 줄어서 전반적으로 판관비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제약사들이랑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약품 영업에 신제품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미유황 같은 경우 R&D 비용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동사만이 유일하게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영업은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 영업 쪽에서 종근당이 워낙 강한 회사임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 3천억, 영업이익 250억 이상이 예상이 돼서 컨센 대비 매출 1.7%, 영업이익 23.9%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까지 상반기에 이미 500억 넘어섰기 때문에 연간 OP 1,000억 잡으면 국내 제약사 중에
단연 1위다라는 실적으로 보면 판단이고요. 7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R&D 모멘텀도 풍부합니다. 일단 506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유럽 이상이 종료돼서 한두 달 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이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는 이 대장암 항암제 516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항암제 인핀지랑 병행으로 국내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인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과거에 신라젠이라든가 메디팩토 같이 면역 항암제 병행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약을 공짜로 빅파마로부터 받게 된다는 게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휴어스 톡신 도입한 거 원더톡스도 지난 4월 출시해서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 톡신 매출도 추가로 실적 기여를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업력이 단연 돋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좀 잘 안 와닿거든요. 이쪽의 특별한 어떤 전략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경쟁사들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건지. 사실 저도 이제 수치적으로는 계속 종근당 퍼포먼스가 좋아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히 저조차도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종근당만 원외 처방이 잘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증권사로 치면 브로커들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떤 증권사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그래서 제약사도 그런 좀 눈에 정량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영업사원들의 역량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약사들 투자 의견 정리를 좀 해주시죠. 탑픽. 일단 녹십자를 연초부터 가장 탑픽으로 선호해서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센트리 헬스케어를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녹십자과 SK케미칼, 제가 지난 3월달에 백신 산업 자료도 냈습니다. 근데 녹십자, SK케미칼, 센트리 헬스케어 이런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TP를 넘어서서 여기서 업사이드를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 괴리율을 보면 조문당 같은 기업이 실적 시즌에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수혜주 녹십자, SK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지만 조문당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에서 어닝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공식적으로 이제 녹십자 탑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닝 시즌만 본다면 조문당을 가장 선호합니다. 네, 이어서 FNF 이지영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면세점 매출 회복 지연을 감안해서 EPS 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하락 반영해서 멀티플도 좀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 유지하고요. 섬유유복 섹터 탑픽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데, 국내에서 지금 MLB랑 디스커버리 로컬 매출은 좋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력이 여전히 견조하다 보고 있고, 중국 사업 확장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게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12월에 2개 점포 오픈했는데요. 지난 5월에서 6월에 3개 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점 됐고요. 좀 의미 있는 게 이 중에서 2개 점이 대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점이 아니고 이제 대리상 영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상으로 갈 경우 2, 3선 도시까지 굉장히 빠르게 출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온라인 매출도 굉장히 좋은데요. 티몰 매출이 지금 2분기에 한 7천만 원 정도 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분기 5천만 원, 작년 평균 3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분기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면세 매출이 전년에 반토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보고 있다. 최근에 뭐 캠핑이나 국내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뭐 한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콩 쪽이 지금 계속 좀 부진해서 요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은 별게 없지만 지금 중국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투자 의견 계속 봐있는데 사실 주가는 시장을 심하게 언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는 뭐 좀 간과한 게 뭔지 뭐 이런 것 좀 말씀하시죠. 저희 뭐 간과한 거는 면세점 매출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언더퍼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코로나 장기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슈라서 이거는 저희 일단 목표 주가도 하향했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런 외부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저희 중국 사업 확장을 제가 좋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점 시작되면서 중국 내 M&A 비즈니스를 하는 걸 좋게 봤던 건데 그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출점 속도나 뭐 온라인 매출 모든 게 기존에 예상했던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좋게 볼 부분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드림텍 손세현 연구원. 네, 드림텍 말씀드릴게요. 6월 말에 이제 드림텍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때 드림텍에 추천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사는 IT 모듈 회사인데 이제 무선 신전도 패치를 개발을 했고 그 신제품이 이제 코로나 환자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지금 미국의 긴급 FDA 승인 신청을 했다. 그리고 3분기에 그 승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그 언론상에 그 드림텍이 그 FDA 승인이 났다라는 이제 신전도 패치 원격 진료용 미국 FDA 승인이 났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단독 보도가 됐는데요. 요게 좀 약간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지금 1A라는 이제 첫 번째 제품이 2018년에 출시가 됐고 그 제품이 미국 FDA에 이미 승인이 난 제품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제품을 원격 진료용으로 용도 승인 받은 게 어제 난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올해 출시한 두 번째 신제품 1AX 이거는 이제 무선 신전도 플러스 환자의 호흡과 체온을 동시에 측정하는 그런 신제품인데 요게 이제 코로나 환자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긴급 FDA 승인 신청해놓은 제품인데 요거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는 2018년에 FDA 승인 난 게 용도를 원격 진료용으로 용도를 추가해서 FDA 승인 받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1AX 신제품 코로나 환자한테 유용할 것 같은 그 무선 신전도 패치는 아직 3분기에 승인 기대감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